엄마, 내가 아빠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어. 20년간 헌신한 아내를 장식품 취급하며 내쫓으려던 남편. 그는 비서와 7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까지 낳고 아내 몰래 수백억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천재 해커라는 사실을요. 아들은 이미 아빠의 불륜 증거는 물론 회사의 비자금 내역과 내부 감사 보고서까지 모두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자는 남편의 가장 빛나는 순간,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들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과연 이 통쾌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온한 행복,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사이다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말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절친 수진이가 쇼핑하러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더현대에 서울에 새로 생긴 프렌치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꼭 가봐야 한다면서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 시우 녀석이 요즘 정보올림피아드 준비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코딩만 하고 있으니 저도 바람이나 쓸 겸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날의 외출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현대 3층 명품관 키즈라운지 앞에서였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는 신발 매장에 들어가자며 제 팔을 끄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른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 뒷모습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남편 강지혁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더군요. 지난달 제가 직접 사준 코트였습니다. 소매에 새겨진 이니셜 자수 때문에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죠. 그의 품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늘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채 떠오르기도 전에 그 아이가 대신 답을 들려주더군요. 아빠, 나 저기 제일 큰 공룡 사주세요. 아이는 쇼윈도에 진열된 커다란 티라노사우루스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아빠라고. 그 아이는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세상이 아득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디저트 카페 위치를 찾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다 옆에 있던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제야 수진이가 절 보고 놀라더군요. 서아야,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쪽만 바라볼 뿐이었죠. 강지혁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굽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제가 결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뾰족한 턱, 하얀색 트위드 코트를 입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를 알았습니다. 박유라, 강지혁의 비서였죠. 3년 전 제 생일날 회사로 남편을 찾아갔을 때 바로 저 여자가 방긋방긋 웃으며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사모님, 차 드세요? 그때는 평범한 오피스룩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요사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죠. 수진이도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이내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저 사람 강서방 아니야? 저는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지혁은 아이를 안고 옆에 있는 고가의 장난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박유라는 그 뒤를 따르더니 진열대에서 85만 원짜리 변신 로봇을 집어 아이 손에 쥐어주더군요. 아이는 신나서 펄쩍펄쩍 뛰며 강지혁을 향해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최고. 강지혁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찰칵.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은 장난감 가게에서 나와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강지혁은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박유라의 손을 잡고 있었죠. 나란히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 얼굴에 잔뜩 묻히자 강지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세심하게
아이의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 그는 제 아들 시우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시우가 오살 때, 고열로 끙끙 앓을 때 전화를 걸어 제발 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렸습니다. 8살 때 피아노 콩쿠르에서 전국 1등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내주자 응이라는 단 한 글자 답장이 전부였죠. 시우가 18살이 될 때까지 모든 학부모 총회는 저 혼자 갔고 모든 행사 역시 저 혼자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위해 아이를 낳고 18년을 키웠는데 그는 제 아들과 단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서아야, 제발 말 좀 해봐. 무섭단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난간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죠. 가자고?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대로 그냥 간다고? 저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냐? 가자고 했어. 저는 수진이의 손목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3층을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고 나서야 제 손바닥이 온통 손톱에 파인 핏자국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는 차에 시동을 걸고 룸미러로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입술만 달싹였죠.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은 꽤나 잘생겼더군요. 이목구비에서 강지혁의 모습이 언뜻 비쳤습니다. 특히 그 쌍꺼풀 없는 눈매는 강지혁과 판박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으니 그렇다면 강지혁과 박유라는 최소 6, 7년은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6, 7년 전 그때 저는 미래그룹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밤낮 없이 일하다 위출혈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죠. 매일같이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고 저는 아빠가 많이 바쁘셔서 그래. 이 일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는 차창에 기댄 채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웃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가 뒷좌석에서 티슈를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윤서아, 너 미쳤어?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왜? 웃고 지랄이야. 사람 무섭게. 저는 티슈를 받지 않고 손등으로 눈가를 슥 닦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죠. 수진아, 서초동 법률사무소로 가줘.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은 일요일이잖아.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는 사거리에서 유턴해 서초동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녀석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또 밤새도록 코딩을 한 모양이었죠.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뗐죠. 아들, 엄마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 넌 누구랑 살래? 전화기 너머로 약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들려온 시우의 목소리는 훨씬 낮고 진지해져 있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질문에 먼저 대답해. 당연히 엄마지. 망설임 없는 단호한 2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엄마 따라갈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았어. 너도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 엄마,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뒤집어 허벅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수진이의 차는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죠. 수진이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우리 오빠 대학 동기야. 내가 미리 전화해뒀어. 우리 때문에 일부러 퇴근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고마워, 수진아.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올라가 줄게. 이 변호사님은 40대쯤 되어 보였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수많은 의뢰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같았죠.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이혼 합의서 양식을 출력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윤 사모님,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산 분할, 지분 양도, 부동산 명의 이전, 자녀 양육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베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제 명의로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 양육권도요. 남편의 지분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미래그룹 차명주식 15%를 제게 넘기라고 하세요. 이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차명주식이라 그건 좀 절차가 복잡할 텐데요. 강 대표님께서 쉽게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띄워 변호사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전하세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미래그룹의 모든 협력사 메일함에 이 사진이 도착하게 될 거라고요. 이 변호사님은 사진을 쓱 보더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서 물을 따르던 수진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저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수진이도 아마 이런 제 모습은 처음 봤을 겁니다. 네, 윤서 아라는 여자가 평생 이렇게 강하게 나간 적이 있었던가요? 강지혁과 결혼한 20년 동안 저는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강 대표 사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돌보고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고 남편을 위해 온갖 사교 모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저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집 2채를 팔아 그의 빚을 메워주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커진 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인맥을 그에게 연결해 주었죠. 시어머니가 아프셨던 2년 동안 저는 700일 넘게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강지혁은 아내를 잘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요, 그 좋은 아내가 얻은 것은 비서와 낳은 6살짜리 혼외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였고요. 이혼 합의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서명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강시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녀석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한 번 미안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마치 18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밖에 일 보러 나왔어. 왜? 법률사무소에 있죠?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서술형이었죠.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들, 일단 엄마 얘기 좀... 엄마, 아빠 일 알고 있었어. 시우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그 사진, 저 3일 전에 이미 입수했어요. 백화점, CCTV, 호텔 결제 내역, 그 여자 집 계약서, 심지어 그 아이 유치원 등원 기록까지 전부요. 제 머릿속이 다시 한번 윙 울렸습니다. 3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주 수요일 미래그룹 신제품 발표회에서 박유라를 그룹 부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에요. 저는 합의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명하면 안 돼. 3일만 기다려, 엄마. 3일 뒤 신제품 발표회 날 내가 엄마한테 큰 선물을 줄게. 무슨 선물?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요. 2장, 가면을 벗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을 땐 벌써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배고프지 않냐며 뭐라도 먹고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젓고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집이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지혁과 12년을 함께 산 집.
인테리어부터 가구 하나까지 전부 제 손길이 닿은 곳이었죠. 그는 입주하던 날 제 손을 잡고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가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의 입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더군요. 빌라 앞에 차를 세우니 강지혁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핸들을 쥔 채 제 쪽을 보며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24시간 켜둘게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걱정 마.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현관 앞 돌바닥에 하이힐 굽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어락에 지문을 대자 띠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쏟아져 나왔죠. 강지혁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요. 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장 여사님이 오후부터 나갔다던데. 저는 가방을 현관 콘솔 위에 던져두고 그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매일 밤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과일을 깎고 차를 따르며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던 자리였죠.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평범하고 진실된 시간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강지혁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니면 지혁 씨였죠. 그 역시 놀란 듯 드디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그는 참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이목구비는 여전히 또렷했고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났죠.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박유라가 그에게 반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찾아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아이를 안고 박유라는 그의 팔짱을 낀 채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유리 테이블이 탕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강지혁은 사진을 한번 보더니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 뒷조사했어?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강지혁 씨, 내가 쇼핑하러 갔다가 우연히 본 거야. 바람을 피우려거든. 장소라도 좀 가려서 하지 그랬어. 집 앞 백화점이 뭐야? 아주 편하게 놀았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이내 피식 웃더군요. 既然你看到了那我也就不瞒了那同방신 동가이 나 도는 기지 양캐서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니 그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난 목소리로 숨기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 말해주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 몇 살이야?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살 반? 그 여자는 누구고? 박유라. 당신도 봤잖아. 봤지. 물론 봤어.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가죽 안으로 파고들었죠. 내 질문은 그 여자가 당신이랑 무슨 관계냐는 거야. 강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게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죠. 창밖의 밤 풍경이 유리에 비쳐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내 아들의 엄마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얼굴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죠. 당신 아들? 그럼 우리 시우는 뭔데? 걔는 이제 18살이야. 당신 걔랑 밥은 몇 번이나 먹어봤어? 걔가 상을 탈 때마다, 시합에 나갈 때마다, 아플 때마다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강지혁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서아야, 말 돌리지 마. 시우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민준이도 내 아이야. 그 애도 아빠 사랑이 필요하다고. 민준이.
이름까지 이미 다 지어줬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어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와인이 사방으로 튀고 유리 조각이 조명 아래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강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강지혁 씨. 당신은 내가 뭘 할 것 같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 윤서아, 당신한테 시집와서 20년 동안 당신 아들 낳아주고 당신 사업 뒷바라지하고 당신 어머니 병수발까지 다 들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6년이야. 6년 동안 날 속였어. 속이려던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자, 맑고 경쾌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혁은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맞았죠. 그의 하얀 뺨 위로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윤서아, 진정해. 난 아주 멀쩡해. 저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명해. 강지혁 씨, 내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앞에서 봐. 집, 아들, 그리고 미래그룹 차명주식 15% 전부 내 거야. 강지혁은 합의서를 집어들어 몇 장 넘겨보더니 재산분할 항목에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명주식 15%?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잔말 말고 서명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만약 서명 안 하면 내일 아침 미래그룹 이사회, 모든 협력사, 그리고 모든 경제지에 이 사진이 뿌려질 테니까 이 여자랑 이 아이 신상 정보까지 전부. 강지혁의 얼굴색이 드디어 변했습니다. 당신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마주 섰습니다. 마치 싸우기 직전의 맹수처럼요. 거실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약 30초가 흘렀을까요? 강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합의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좋아. 내일 10시 법원에서 보지. 하지만 차명 주식건 시간이 좀 필요해. 저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 조항, 지금 당장 합의서에 추가해.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길 시 시우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서명해. 강지혁은 펜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는 결국 펜을 받아들어 추가 조항란에 몇 줄을 휘갈겼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죠. 윤서아, 후회하지 마. 내 인생 가장 큰 후회는 당신과 결혼한 거야. 저는 그의 표정을 더는 보지 않고 합의서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가방과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래층에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 문을 따라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어 모든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아들 강시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집안 CCTV로 다 봤어. 그 싸대기 아주 시원하더라. 저는 고개를 들어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보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스마트 시스템은 시우가 설치한 것이었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나 어서 자. 내일 엄마 일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고. 아들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일은 잠시 미뤄둬. 엄마, 지금 내 방으로 와. 저는 의아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올 때 아들 방은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이미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복도 끝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우의 방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부품과 기계식 키보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불은 개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방 안의 모든 것이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출력된 서류와 사진, 그리고 타임라인이 가득 붙어 있었고 정중앙에는 D3이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의자에 앉아 저에게 등을 보인 채 3개의 커브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와 각종 표 그리고 CCTV 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몇 줄은 알아볼 수 있었죠. 미래그룹의 재무제표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우가 의자를 돌려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은 녀석의 눈은 강지혁을 똑 닮은 쌍꺼풀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죠. 아빠의 범죄 증거, 그 4글자는 마치 쇳덩이처럼 무겁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장, 아들의 반격. 시우가 범죄 증거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 방 문 앞에 서서 3개의 모니터를 가득 채운 데이터와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눈앞에 18살 소년, 제가 10달 동안 품어놨고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은 마치 전쟁터를 수없이 누빈 베테랑처럼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늦잠 자고 몰래 과자를 훔쳐먹고 게임을 30분만 더 하겠다며 떼를 쓰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죠. 아빠의 범죄 증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우는 안경을 다시 쓰고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가장 왼쪽 모니터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PDF, 동영상, 그리고 수많은 엑셀 데이터 파일들이었죠. 엄마, 일단 앉아. 시우는 의자를 옆으로 밀어 제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게. 대신 다 듣고 나서 절대 흥분하면 안 돼. 약속해. 저는 아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말했죠. 말해봐. 엄마, 흥분 안 해. 시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거래 내역서가 나타났죠. 수많은 숫자가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계좌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지혁의 개인 계좌인 것 같았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였죠. 계좌에 연동된 휴대폰 번호도 그가 평소에 쓰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좌, 아빠가 6년 전에 개설한 거야. 홍콩 HSBC 은행. 시우는 손가락으로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몇 줄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6년간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전부 합치면 하나로 약 400억 원이야. 400억?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머리를 망치로 한 대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래그룹이 돈이 많은 건 알았지만 시가총액 수천억 원짜리 회사라 해도 강지혁 개인 자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 해도 400억 원이라는 현금이 그의 개인 계좌에서 저 몰래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돈들 누구한테 간 거야? 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XX 아파트 XXX동 XXX호 소유자 박유라 등기일 2019년 3월. 이 아파트 현재 시세로 약 50억 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어. 시우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는 아나운서 같았죠. 결제 계좌는 아까 그 홍콩 계좌고 그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빌라. 소유주는 박유라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구매대금 30억 원은 역시 그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파일. 서울 대치동의 학군 좋은 아파트. 박유라 명의 25억 원. 다섯 번째 파일. 포르쉐 카이엔 한 대, 테슬라 모델 X 한 대, 모두 박유라 이름으로 합쳐서 약 5억 원.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파일이 열릴 때마다 심장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죠. 6년, 400억, 부동산 3채, 외제차 2대. 그 남자는 저와 시우에게 돌아왔어야 할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그 여자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현금만 빼돌린 게 아니야. 시우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그룹의 주주 구성도가 나타났죠. 엄마, 여기 봐. 미래그룹 지분 8%가 명의상으로는 아빠가 대리 보유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3년 전에 이미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서 박유라한테 넘어갔어. 이 회사 법인은 대리인이지만 실제 수익자는 박유라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그룹 지분 8%,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현금 400억에 부동산과 차값을 더하면 강지혁이 지난 6년간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은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다 알아낸 거야? 시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소년다운 장난기와 함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련함이 섞여 있었죠. 엄마,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이 집 스마트홈 시스템 전부 내가 관리하잖아. 아빠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전부 다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고 아빠는 비밀번호만 걸어두면 안전한 줄 알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거였어. 녀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집에서 한두 번 그 홍콩 계좌에 접속한 게 아니야. 접속 기록, 비밀번호, 이체 인증번호까지 전부 다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제 아들은 18살의 나이에 제 아버지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강지혁이 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요?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남자가 아들에게 충성을 바랄 자격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봐. 시우는 동영상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사무실이 나타났죠. 미래그룹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이었습니다. 몰래 촬영된 듯한 구도였고 카메라는 넓은 책상을 향하고 있었죠. 책상 뒤에는 강지혁이, 맞은편에는 박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유라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애교 섞인 콧소리가 섞여 있었죠. 지혁씨, 신제품 발표 준비는 다 됐죠? 나 부사장 되는 거 꼭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해요. 알았죠? 강지혁은 웃으며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 다 준비해뒀어. 발표의 날 이사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네가 먼저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내가 바로 임명 발표할 거야. 그 사람이 순순히 이혼해줄까요? 당신 와이프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박유라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강지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경멸적으로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 여자? 그냥 꽃병 같은 존재야. 여태껏 우리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기만 했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시우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려고 이혼 안 한 것뿐이야. 걱정 마. 민준이 좀 더 크면 다 털어놓을 거야. 그 여자가 눈치가 있으면 위자료나 좀 받고 떨어져 나갈 거고 만약 끝까지 버티면요? 강지혁은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몰래카메라의 성능이 좋았던 덕분에 모든 단어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그 여자 돈줄은 전부 우리 집안인데 친정도 이미 망해서 아무도 없잖아. 뭘로 나랑 싸우겠어. 화면은 강지혁의 웃는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멋있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시우는 의자를 돌려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녀석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죠. 이 자료들 3일 전에 전부 입수했어. 나 이 3일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알아? 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의 머리카락은 저를 닮아 아주 부드러웠죠. 어릴 때 친구들에게 양이라고 놀림받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순한 양의 머릿속에 거대한 무기고가 들어있을 줄은요. 내가 왜 엄마한테 서명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이대로 이혼하면 아무것도 못 받을까봐?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아들은 화면을 전환해 다른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인 강지혁, 수신인 최진국. 저는 머릿속으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최진국, 미래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강지혁의 가장 오랜 신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짧았지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온몸이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팀장, 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예비안은 정리 완료했네. 현행법상 윤서아 씨의 혼인 파탄 유책 사유를 입증하면 재산 분할을 최소 60%까지 줄일 수 있을 걸세. 관련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도록. 아, 그리고 민준이 친자 확인 및 입적 절차도 발표회 이후 바로 진행해서 미래그룹 상속 서열에 올릴 수 있게 준비해주게. 저는 메일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강지혁은 이미 저와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의 잘못을 조작해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20년간 현모양처로 살아온 제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던 걸까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부분, 민준이의 상속 서열에 올릴 수 있게 강지혁은 박유라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그 혼외 자식을 당당하게 집안에 들여 제 아들의 상속권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우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시우야, 저놈은 절대 뜻대로 못해. 당연하지. 시우는 다른 손으로 제 손등을 덮으며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일만 기다리라고 한 거야. 아들은 모니터의 파일들을 모두 끄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3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죠. 아들은 타임라인의 끝, 미래그룹 신제품 발표회라고 쓰인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날 아빠는 2가지를 발표할 거야. 첫째, 신제품 라인업 공개. 둘째, 박유라의 부사장 임명. 하지만 아빠는 모르겠지. 그날 발표될 내용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아들은 서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였습니다. 단추 구멍에도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았죠. 발표회장 음향이랑 스크린 시스템은 내가 이미 다 장악해뒀어. 엄마가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고 싶은지 미리 나한테 말만 해. 저는 그 작은 마이크를 집어 들었습니다. 내 말은? 시우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칼집에서 막 뽑아낸 칼날처럼 서늘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야. 아빠를 나락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타임라인에는 박유라의 입사일, 혼외자의 출생일, 홍콩 계좌 개설일, 첫 번째 송금일, 그리고 모든 부동산 구매일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죠. 저는 몸을 돌려 마이크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3일 뒤 신제품 발표회 엄마가 갈게. 시우는 웃으며 주먹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 역시 주먹을 쥐어 아들의 주먹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자고? 사장, 마지막 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실에 누웠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강지혁은 언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갔는지 박유라에게 갔는지 더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이 보여준 증거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며 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정교한 화장에 무표정한 얼굴. 지난 세월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가요? 온화하고 현명한 사모님, 상냥하고 교양 있는 윤서아. 모두가 제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그 결과는 남편의 6년간의 배신과 1,000억 원의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계획뿐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다 바른 후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윤서아, 조금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아침 7시 반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장 여사님이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모두 강지혁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20년간 우리 집 아침 식사는
항상 그의 입맛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빵과 우유를 더 좋아했지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스웠습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어젯밤에 나가신 후로 안 들어오셨는데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국을 한술 뜨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장 여사님, 앞으로 아침은 빵이랑 우유로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걸 더 좋아해서요. 장 여사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시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죠. 녀석은 컴퓨터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모니터는 여전히 켜진 채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깨워 침대에서 재우려고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녀석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야? 7시 40분. 왜 침대에서 안 자고? 녀석은 눈을 비비며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박유라 인스타그램 좀 더 뒤져봤어. 그동안 올린 게시물 중에 쓸만한 게 꽤 있더라고. 녀석은 키보드를 조작해 몇 장의 캡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유라의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내 세상 전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게시물 중에는 해외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생일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요. 시우는 모든 게시물의 날짜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날짜들 보여? 작년 9월 아빠는 엄마한테 서울에서 이사해 있다더니 실제로는 부산에서 그 여자랑 해물 파티를 즐기고 있었네. 재작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상하이로 출장 간다더니 두바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모든 시간과 강지혁이 제게 됐던 거짓말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년에 걸친 촘촘하고 완벽한 외도의 연대기였죠. 이것만으론 부족해 시우는 다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어젯밤에 찾아냈어. 미래그룹 내부 감사 보고서 초안이야. 화면에는 미래그룹 2024년도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두 군데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확인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 당사는 심각한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음. 강지혁 대표는 중요 정보 공개 전 다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였으며 관련 금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함. 두 번째, 부사장급 임원, 임명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됨. 신임 부사장으로 내정된 박유라 씨의 자격 심사 서류가 미비하며 강지혁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가 임명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아 기업 윤리 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함. 이런 건 어디서 찾은 거야? 미래그룹 내부 서버. 보안 등급이 꽤 높긴 한데 나한테는 그냥 레고 조립하는 것보다 쉬워. 녀석의 눈 밑에는 붉은 핏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꼬박밤을 새운 모양이었죠. 이 감사 보고서 3일 전에 내부 감사팀에서 올린 거야. 아직 이사회에는 보고되기 전이고 아빠가 중간에서 막았어. 이 두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올리려고 그는 외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우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내부자 거래. 현행법상 저것만으로도 몇 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 걸. 저는 책상에 기댄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8살. 다른 아이들은 수능과 연애 문제로 고민할 나이에 제 아들은 아버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민미? 시우는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천천히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 나갔던 거 기억나? 전국 1등 했잖아. 시상식 날 아빠한테 꼭 와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약속했어. 나 그날 시상식장 앞에서 이 시간 동안 아빠 기다렸어. 친구들 다 가고 엄마만 내 옆에 서 있었지. 그날 이후로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엄마, 녀석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건드리면 안 됐어. 그건 내가 용납 못해. 제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흐르기 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알았어. 3일 뒤 발표회 때 쓸 수 있는 자료 전부 파일 하나로 묶어줘. 기술은 네가, 무대는 엄마가 맡을게. 시우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강지혁과 똑같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달랐죠. 엄마,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녀석은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사파이어 브로치가 들어있었죠. 브로치 중앙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옷에 달고 옆에 있는 스위치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영상이랑 음성이 나한테 전송돼. 발표회장 스크린은 내가 다 장악했으니까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걸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저는 브로치를 들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정교한 세공 때문에 전자장비가 들어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너 이 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그냥 갔겠다. 서울대가 뭐 재밌다고. 엄마랑 같이 아빠 박살내는 게 훨씬 재밌지. 저는 녀석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피부관리실에 들렀습니다. 관리사 아가씨는 제게 피부가 좋다며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칭찬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레 윤서아라는 여자가 피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뼛속에 숨겨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오후 4시쯤 강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그는 제 차분한 목소리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이혼 말인데 우리 다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법원에는 가지 말자.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온화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마음 바뀌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20년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재산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천천히 얘기하자라. 그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 보고서가 조작되고 신제품 발표회가 무사히 끝나고 박유라의 부사장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 20년 부부인데 좋게 끝내야지. 법원은 잠시 미루자. 하지만 이혼 합의서는 이 변호사님 통해서 계속 준비할 거야. 받아야 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거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아, 당신 그 사진 하나 손에 쥐었다고 내가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해? 글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기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모레 미래그룹 신제품 발표회장. 나, 윤서아는 가장 멋진 갑옷을 입고 가장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 위선자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그들의 얼굴에 하나하나 던져줄 것입니다. 강지혁은 제가 배신당한 아내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모릅니다. 저와 제 아들이 이미 이 게임의 판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요. 5장 불청객. 발표회 전날 아침 저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7시 반. 장 여사님은 오늘 휴가였기에 집에는 저와 시우뿐이었죠. 저는 택배 기사일 거라고 생각하며 잠옷가운만 걸친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채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보모로 보이는 여자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죠. 사모님, 박유라가 제게 방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지혁씨가 어젯밤 저희 집에서 주무시다가 차키를 두고 같이 뭐해요. 민준이랑 같이 기도 전해줄 겸 아이 아빠가 사는 집도 구경시켜주려고요. 어젯밤 저희 집에서 아이 아빠가 사는 집. 모든 단어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제가 비켜서자 박유라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부짖거나 머리채를 잡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녀가 아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아빠 집이야? 엄청 크다. 그럼 우리 민준이도 이제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박유라는 제게 들으라는 듯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앉아요. 물이라도 한 잔 줄게요.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박유라는 소파에 앉아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다리를 꼬았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해봐요. 박유라는 제게 몸을 기울이며 비밀 얘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저랑 지혁씨 관계 이제 아시죠? 물론 사모님께서 상처받으셨을 거 알아요.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지혁씨랑 6년 만났고 민준이도 벌써 5살이에요. 사모님도 어머니시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제 아이가 평생 사생아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녀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연기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희를 그냥 보내주세요. 사모님하고 지혁씨 사이엔 이제 사랑이 없잖아요. 억지로 버텨봤자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에요. 사모님께서 물러나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보상해드릴게요. 보상이라 20년간 헌신한 제게 이제 와서 보상을 해주겠다고요? 박유라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미안했다면 아침부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시위하진 않았겠죠. 열쇠를 주러 온 건지 저를 자극하러 온 건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박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다시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해세요. 그래? 계단 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우였습니다. 녀석은 검은색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계단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누구신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세요? 시우의 등장에 박유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가 시우구나. 지혁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정말 잘생겼네. 시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거실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장식장 위에 놓인 크리스탈 트로피를 꺼내려 하고 있었죠. 그건 시우가 중학교 때 전국 코딩 대회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시우는 아이가 트로피를 떨어뜨리기 직전 손을 뻗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네 물건 아니면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아이는 시우의 귀에 눌려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유라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모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모님, 열쇠만 전해주러 오셨다면서요?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보셔야죠. 박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소아 씨, 당신도 봤죠?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혁 씨 마음 이미 당신한테서 떠났어요. 이 집 조만간 내가 들어와 살게 될 거라고요. 지금 곱게 물러나면 위자료라도 챙겨주겠지만 끝까지 버티면 당신만 손해볼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1억 원. 강지혁이 1,000억 원을 빼돌려 저 여자에게 줬는데 그녀는 고작 1억으로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유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다음 순간 저는 수표를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박유라 씨,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 당신과 당신 아들은 이 집 문턱을 넘을 수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박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돌아서며 증오의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윤서아, 후회하게 될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문이 쾅 닫히자 시우가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엄마, 방금 나가라고 할 때 완전 멋있었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차키는 어떡해? 시우는 차키를 집어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는 건 아빠가 오늘 다른 차를 몰고 나갔다는 거야. 이 차키는 아빠가 두고 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일부러 연극하려고 가져온 거지. 아빠가 자기 집에서 잤다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아빠 차 GPS랑 휴대폰 위치 추적해봤는데 어젯밤 11시에 그 여자 집에서 나와서 새벽 4시까지 회사에서 야근했더라. 박유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그녀의 집에 간 것은 맞지만 하룻밤을 보낸 것은 아니었죠. 그녀는 초조했던 겁니다. 그 여자 생각보다 훨씬 불안한가 보네. 아빠가 약속은 해놓고 계속 이혼을 미루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야. 당연하지. 강지혁 같은 인간이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뿐이니까. 박유라도 그저 이혼 가치가 있는 장기말에 불과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발표해서 둘 다 한꺼번에 끝장내야 해. 저는 창밖의 정원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심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죠. 아들, 내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시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을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 버튼도 만들어뒀어. 이거 하나만 누르면 모든 증거 자료가 금융감독원이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시에 전송될 거야. 아들은 작은 리모컨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 엄마가 평생 한 일 중에 널 낳은 게 제일 잘한 일이야. 시우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엄마. 심파 찍지 마. 내일 전쟁 치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나 윤서와의 20년간의 서름과 3일간 숨겨온 칼날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6장 벼랑 끝. 발표회 당일 오후 3시 저는 내일 입을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강시우 학생 어머님, 윤서아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중년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캐나다의 한 국제학교 입학 담당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지혁 씨께서 아드님의 3학년 편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 의사를 최종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다리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편입학이란요? 저희 학교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숙형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강지혁 씨께서는 전교생 기숙사 제도를 신청하셨습니다. 시우 학생이 캐나다에서 홀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죠. 캐나다 기숙학교. 강지혁이 제 아들을 캐나다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신청서에 제 서명이 있나요? 아니요. 강지혁 씨 서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께 확인 전화를 드린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캐나다에 갈 일 없을 겁니다. 그 신청 당장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내일이 발표회인데 그는 아들을 해외로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시우를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시우에게 전화를 걸려다 수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서아야! 지금 빨리 시우 학교로 가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어떤 변호사가 강서방 위임장 들고 와서 시우 자퇴서 내고 있대! 먼저는 캐나다 유학, 그 다음은 자퇴 신청.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차키를 들고 집을 뛰쳐나가며 시우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들, 아빠가 변호사 시켜서 네 자퇴서 내고 있대. 엄마가 지금 학교로 갈 테니 너는 집에 꼼짝 말고 있어.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 시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학교 갈 필요 없어. 녀석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너 캐나다로 보내려고 자퇴까지 시키려 하는데. 알아. 근데 그 자퇴서 1시간 전에 이미 내가 막았어. 학교 교무처 시스템에 내가 미리 백도어 심어놔서 내 학적 관련 변동사항은 전부 내 최종 승인이 필요하거든. 내 승인 없이는 그 서류는 그냥 종이 조각이야.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지혁이 제 아들을 건드리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 교무처 시스템, 다른 하나는 이메일함이었습니다. 이거 봐.
아빠가 오늘 오전에 나 유학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짓도 했어. 화면에는 윤서아 씨 관련 조사 보고서 대회비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정오에 아빠가 이걸 법무팀 통해서 어디론가 보냈어. 내가 몇 개는 중간에 막았는데 하나는 이미 발송 완료됐더라고. 시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서아 씨의 혼인 파탄 유책 사유에 대한 조사 보고서. 보고서에는 제가 남자 동창과 식사하는 사진을 불륜 의심으로 몰아가고 SNS에 남긴 댓글을 품행 불량으로 왜곡하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는 미래그룹 법무팀의 직인과 최진국 팀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죠.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애초에 엄마랑 합의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 엄마한테서 나를 떼어놓고 엄마한테 온갖 누명을 씌워서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사라지고 얼음물에 빠진 듯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지혁은 제가 혼자가 되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18년간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이 이제 그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시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네가 가진 증거들, 내일 그놈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어? 시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 내가 오후에 뭐 했는지 알아? 아빠가 나 캐나다 보내고 싶어 하길래 내가 아빠 홍콩 계좌로 직접 캐나다 학교에 계약금 5만 달러를 송금해줬어. 녀석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지혁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죠. 시우야, 유학수 속에 협조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생활비는 넉넉하게 보내줄게. 고마워요, 아빠. 그럼 저 가기 전에 내일 발표회 구경 가도 돼요? 물론이지. 아빠가 좋은 자리 맡아둘게. 강지혁은 아직도 아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빠와 엄마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은 내가 끊어줄게. 엄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기만 해. 엄마가 꽃병이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 저는 아들을 보며 다짐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윤서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강 대표 사모님이 되었지. 내일부턴 모두가 윤서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7장 8장 심판의 날, 발표회 당일 오전 10시 미래그룹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둘째 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무대 위에서는 신제품 소개가 한창이었습니다. 20분 후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강지혁을 소개했습니다. 미래그룹의 강지혁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혁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미래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던 박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미래그룹에서 5년간 헌신해온 박유라 씨를 오늘부로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박유라는 우아하게 일어나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혁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습니다. 서아야, 지금 뭐하는? 저는 무대 아래에 멈춰서서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같은 좋은 날 저도 이사님들과 기자님들께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을 마치고 왼쪽 귓불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지혁이 아이를 안고 박유라가 그의 곁에 기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얀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래그룹 강지혁 대표, 비서 박유라와 6년간 불륜, 5세 혼외자 존재.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이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강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장 꺼. 저 화면 당장 끄라고.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그의 홍콩 계좌 거래 내역과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빼돌리기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 늙은 이사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강지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강지혁, 이게 다 사실이야? 회사 돈까지 빼돌린 거냐고. 뒤이어 사무실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여자 그냥 꽃병 같은 존재야.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강지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내부자 거래 500억은 또 어떻게 설명할 셈이야. 내부자 거래라는 말에 기자들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였습니다. 한 수사관이 강지혁에게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지혁 씨, 내부자 거래, 업무상 배임, 재산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다른 수사관들은 박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유라 씨, 공범 혐의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지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박유라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었지만 저는 한마디만 남겼죠. 자세한 내용은 제 개인 SNS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강지혁 씨는 제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빚을 졌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자 수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서아야, 네가 해냈어. 네가 정말 해냈다고. 호텔 앞 카페에서 시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상황 전부 녹화해서 증거로 제출했어. 이제 다 끝났어. 9장, 10장, 새로운 시작. 이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강지혁의 모든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제 손을 들어주었죠. 모든 부동산과 미래그룹 지분 15%는 제 것이 되었고 시우의 양육권 역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강지혁은 재산 빼돌리기와 내부자 거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미래그룹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죠. 20년간 강 대표 사모님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 윤 대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회사 내부의 모든 비리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위기에 빠졌던 회사는 제 손에서 다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저는 시우와 함께 우리가 살았던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미 회사 근처에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시우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경제뉴스 단골 손님이네. 앞으로 밖에 나갈 때 화장 좀 하고 다녀야겠어. 저는 녀석의 등짝을 가볍게 때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지. 네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물려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싫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리고 엄마는 유럽 여행이나 실컷 다녀올 거야. 돌아와서는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시골집에 내려가서 장미나 실컷 키우면서 살아야지. 시우는 제 곁으로 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세봄테크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란에는 저와 시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엄마가 평생 한 일 중에 날라간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했지? 나도 할 말이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그날 법률사무소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3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거야. 저는 세봄테크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의 시와 제 이름의 알을 딴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죠.
우리의 새로운 봄. 저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저와 아들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